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서연 선생님입니다. 저와 함께 이제부터 1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T 안 보셨다면 한번 슬쩍 보고 오세요. 짧게 할 거예요. 아직 안 찍었어요. 근데 이제 짧게 찍을 테니까는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 공부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은 더욱더 효과적인지 알려주고 저라는 사람이 또 누구인지도 알려주는 그러한 소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소개 영상 보시고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문제풀이는 미리 먼저 좀, 그리고 물론 당연히 우리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OT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랑 다 보려면 조금 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그 내용들 교재에도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물론 당연히 합격도 이왕이면 아주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게끔 도와줄 건데 여러분의 어떤 스스로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소개 영상 보시고요. 자,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국어 교과서에서도 중학교 교과서의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문학 작품으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의 비중도 굉장히 높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치를 때 첫 번째 이제 운문문학 공부할 겁니다. 자, 운문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 먼저 살짝 이야기를 할까요? 자, 운문문학이라는 것은요, 쉽게 알려주면은 운율이 있는 문학이다. 운율이 있는 문장으로 쓴 문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운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더 쉽게 얘기할까? 말의 가락,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의 가락이다. 자, 이런 말의 가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글, 그러한 문학 작품, 그게 뭘까요? 맞아요. 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를 나눈 거예요. 현대시부터 함께 먼저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단원, 첫 번째 시간에서는 바로 이 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설명할 겁니다. 이거 뭐 별거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별거 없잖아요 하면 안 되는 것이 중학교 교과서 개념으로 쭉 계속해서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를 공부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지나가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에서도 시에선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첫 시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압축해서 표현한 문학 양식이 바로 무엇이다? 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감정, 정서, 생각이나 느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감정, 즉 정서, 생각이나 느낌, 뭐 다양한 생각이 있을 거고 다양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슬프다, 우울하다, 즐겁다, 환상적이다 등등. 그리고 내가 이러한 어떤 희망을 갖고 살겠다.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 봐야지 하는 이러한 생각들. 자, 이것을 어떤 걸로 운율이 있는 언어로서 어떻게 한다? 압축해서 표현한 문학 양식이에요. 자, 운율이 있는 언어라는 건 말했죠? 말의 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래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래도 당연히 뭐예요? 리듬감이 느껴지죠? 네, 바로 이렇게 리듬감이 느껴질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운율이 있는 그러한 언어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압축해서 표현한 문학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시예요. 시는 운율이 있는 언어로 나의 생각이나 느낌, 즉 시 속의 시적 화자라고 하는데 그 시적 화자를 빌려서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뭐 하는 거예요? 압축해서 표현한 문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왜 압축해서 표현한 문학이라고 하나요? 라고 할 텐데요. 우리 줄글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 소설 생각해 보세요. 자, 소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시에 비해서 당연히 훨씬 더 길어요. 길이가 기니까 여기에 뭐 다양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쭉 서술해서 글로 작성해도 돼요.
그쵸? 하지만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압축해서 표현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압축해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그 언어에 하나하나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막 담아서 어떻게 한다? 당연히 이 줄글과 다르게 짧게, 네, 짧게 표현한 문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이제 뒤쪽에 뭐 함축적이다 막 이런 말들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시 바로 개념, 뜻까지도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선은 시의 종류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시는 현대시이자 자유시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90% 이상이다 공부하는 게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형식상으로는 자유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운율이 일정하지 않아 그 말이에요. 운율이 일정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자유롭게 쓴 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유로운 형식에서 운율이 살아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운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어요? 네, 찾아내야 돼.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시 공부할 때 당연한 내용들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아, 운율이 일정하지 않고 자유로우니까 내가 공부한 이 시에서는 바로 어떻게 한다? 아, 운율을 형성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구나. 아니면 그걸 꼭 알아야 하는 게 기본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걸 알아낼 수 있도록 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대부분 공부하는 시가 현대시이자 자유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형시라는 건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니까 어떻게? 아, 운율이 일정하게 고정된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한 정형시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뒤에서 이제 공부하게 되지만 시조 같은 경우 뭐 글자 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고정되어 있는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문시가 있는데 산문, 자 우리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런 소설 같은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줄글 또는 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조금 알아두면 좋겠죠? 왜냐하면 개념을 설명하려면 이런 거 지금 선생님 다 하나하나 해설해 주잖아.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한자어에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한자를 좀 알아두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개념 공부하고 우리가 교과서 공부할 때 이것도 좀 참고로 기억하시고 바로 이렇게 산문시라는 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라는 건 보통 어떻게 되어 있죠? 네, 몇 연, 뭐 몇 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행이고 한 뭉텅이가 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보통 이렇게 행과 연 이런 것들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산문은 어떻게 해야 돼? 줄글 같은 거니까 행이 있겠어요? 아니잖아. 줄글 즉 행의 구분이 없다. 그래서 마치 산문처럼 쓴 시, 이거 시야? 아, 이거 꼭 무슨 짧은 글인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거 바로 산문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내용상으로는 어떻게 나누느냐? 자, 서정시와 서사시라고 나와 있죠? 서정시는 우리 선생님 잠깐 이야기했죠. 정서, 요 정서 거꾸로 생각해서 서정시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쉬워요. 자, 여러분들에게 팁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는지 개념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바로 개인의 이런 정서 보이시죠?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한 시가 바로 서정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공부하는 시가 대부분 뭘 것 같아요? 현대시 중에 자유시이자 서정시를 많이 공부하게 되겠죠. 그러니 그러한 정서나 생각이 뭐냐? 라는 걸 묻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되고 그게 바로 주제 찾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런 거 묻는 거. 자, 서사시는 민족이나 국가의 사건, 전설 등 이야기의 줄거리를 담은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건이라든가 전설, 이러한 어떤 이야기 흐름 같은 거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런 게 서사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야기의 흐름, 줄거리, 네, 이런 게 담겨져 있는 시. 딱 뭐 서정시, 서사시는 구분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의 3요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뭐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뭐 글을 쓸 때에도 주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주제에 의미적으로 꼭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주제라는 건 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시인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정서라든가 즉 생각이나 정서, 마음, 상태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율이라는 거 앞서 봤죠? 음악적인 요소로서 시의 언어에서 느껴지는 뭐라고 한다? 말의 가라.
당연히 줄글과 산문과 다르게 시는 이런 운율이 꼭 들어가는 점이 아주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압축적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시를 썼었을 때 짧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언어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생겨나요. 뭐 소설 읽을 때도 비슷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한 이미지적인 요소, 회화적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게 이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상, 심상, 마음심, 형상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바로 심상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런 느낌이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내느냐? 감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바로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아니면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런 식으로 뭐 풀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이런 거 있죠. 네, 그러면은 풀잎에 떨어지는 그 빗소리를 듣는 거잖아. 그럼 청각적인 어떤 이미지, 풀잎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한 빗소리가 어떨까라고 느껴지지. 마음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지. 그렇게 우리의 감각기관이라고 하죠. 감각기관 시각, 눈, 뭐 코, 입, 귀 이런 것들. 자, 그러한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내가 시를 쓸 때 아니면 또는 시를 읽었을 때 그래 주제 들어갈 거고 시니까 운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심상도 나타나는구나. 그게 바로 시의 3요소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운율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시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자, 요 운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입니다. 규칙적인 말에 보통 반복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노래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아이돌 가수나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 생각해 보세요. 또 랩에서도 뭐 이런 라임이라고 하죠. 끝부분 맞춘다거나 아니면은 노래에서도 후렴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뭐예요? 반복하잖아요. 바로 이런 반복을 통해 보통 많이 형성이 되는 게 운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듬감, 가락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운율에서도요.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바깥 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의 겉으로 딱 운율이 드러나. 그건 뭐예요? 딱 갖춰져 있는 거니까 보통 정형시에서 나타나겠죠? 그러면 겉에 드러나지 않아. 안 내자여 말의 내부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생기는 운율이니까 그건 우리가 찾아야겠지. 그것은 바로 어디? 자유시에서 나타난다. 그럼 자유시에서는 이러한 내재율로서 운율이 숨어 있으니까 내가 잘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보통 대부분 반복을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러한 요소들로 운율을 형성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시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찾아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으면 이걸 기억하면서 그리고 시의 내용을 보시고선 찾으시면 돼요. 보통 같거나 비슷한 시어라든가 아니면은 구절 있죠? 이런 식으로 한 구절, 이렇게 구절들이 반복돼서 운율을 형성합니다. 리듬감 느껴지겠죠? 그리고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보통 정형시에서 많이 그러겠죠? 자, 이게 7호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다섯. 자, 이렇게 글자 수. 말없이 고이 보내 들이오리다. 이런 식으로. 네, 글자 수가 반복이 되니까 리듬감 느껴지고. 일정한 음보의 반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음보라는 건 뭐냐면 끊어읽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끊어 읽게 되면서 리듬감이 살아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오자 장독간에 봉선아 밤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네, 이렇게 보통 자연스럽게 끊어 읽게 돼요. 그런 거 몇 번? 4번 끊어 읽었잖아. 그러니 사음보. 그러면 우리 민유 생각해 볼까요? 아리랑 아라리오. 어때요? 삼음보. 네, 이런 거예요.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 네, 당연히 반복되기도 하죠. 뭐 물새는 물새라서 바닷가 바위 틈에 알을 낳는다.
어때요? 는, 라서, 에, 낳는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같게 또는 비슷하게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무엇을 형성한다? 운율을 형성한다. 그러니 나는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보통 이렇게 같거나 비슷한 시어라든가 시 구절이라든가 아니면 문장 구조라든가 아니면 끊어 읽기 음보라든가 아니면 글자 수로 반복해서 나타나니까 내가 공부하는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상도 좀 더 살펴볼까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뭘 기억하시면 된다? 네, 감각기관을 생각하셔서 이 감각기관을 뭐예요? 활용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습들,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심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감각기관, 눈, 코, 입, 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촉각까지도.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적, 심상 이렇게 보통 5가지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공감각적 심상은 뭔가 할 텐데요. 자, 우선은 요거 먼저 보고 할게요. 시각적 심상이라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뭇잎이 흔들린다는 건 눈으로 봐야 할 수 있죠? 그런 게 시각적 심상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색채 같은 거 많이 나올 때 있어요. 시에서 그런 것들도 대부분 시각적 심상이다. 아, 시각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각적 심상 소리겠죠. 미각적 심상은 맛이니까 당연히 매콤하고 달콤한 이렇게. 후각은 당연히 냄새와 관련되는 거, 뭐 향기 이런 것들 나올 때고요. 촉각이라는 것은 부드럽다, 뭐 서늘한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내 피부를 통해서 겉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 감각이 촉각이잖아요. 아, 요런 게 바로 뭐예요? 촉각적 심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 공이라는 게 함께 공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께 있으려면 적어도 뭐야? 2가지 이상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감각적 이런 심상이 2가지 이상 같이 결합된 게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리는 종소리를 나타내는데 이 종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건 뭐야? 청각이잖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 거야? 푸른 종소리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청각의 시각화라고 보통 표현을 한 겁니다. 아, 청각 종소리를 시각화시킨 거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어쨌든 2가지 쓰였잖아. 그러니 그런 건 뭐야? 감각기관이 2가지 쓰였네? 심상이 2개 쓰였네? 공감각적 심상이다. 그 얘기입니다. 반짝반짝 들리는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별들의 속삭임은 들어야 되는데 그 별이 어떻대? 반짝반짝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것도 청각을 어떻게 한 거야? 반짝반짝이다 라고. 반짝이는 건 눈으로 봐야 되니까 청각을 시각화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게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또 마찬가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무엇이다? 맞아요. 시에서 보고 시의 내용을 통해서 아, 이런 심상이 참 많이 쓰인 시야. 그러면 이 시는 특징 감각적인 시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감각기관 활용했잖아. 아, 감각적으로 이미지를 잘 떠올리게 하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런 감각적인 시가 딱 보여진다면 어떠한 심상이 쓰였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전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심화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잘했는지, 정말 그 교육 과정을 잘 마쳤는지 확인해 보는 시험을 치르는 것이죠. 자, 그럼 다양한 표현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시는 어떻다? 네, 산문에 비해서, 줄글에 비해서 짧아, 압축적이지. 그러니 그러한 압축적인 뭐예요? 언어, 시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주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제를 잘 표현하고 정서도 잘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라는 그런 기본적인 특징이 운율도 잘 살려야 하지만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주제라든가 정서도 잘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시에서 중요한 것 또 하나 바로 이러한 다양한 표현 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각각의 시에서 어떠한 표현 방법을 썼는지 주되게 나타난 표현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선은 직유법부터 우리 기본적으로 요 3가지는 아주 기본이에요. 비유 표현 중에 3가지.
비유라는 건 뭐냐면 어떤 대상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빗대어서 표현하는 게 비유예요. 근데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다양한 거지. 하나는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같이 또는 뭐뭐 듯이까지도 넣어줄게요. 네,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해요. 보통 이런 게 쓰여. 그러면 그게 쓰이면서 원관념, 원래 내가 말하고자 하려는 거 있죠? 그것을 내가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하는 보조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 거? 직접 연결해서. 그래서 직유예요. 직접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직유법. 그런 거지. 원관념이 여기서 뭐 같아요? 원래 내 얼굴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직접 연결했잖아. 뭐로? 같은이라는 이러한 말을 사용해서 사과라는 보조관념을 써가지고 내 얼굴이 어떻다? 사과 같다라고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그런 건 비유하기 표현 중에 직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은유법은 요 형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보통 A는 B다 또는 A는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마음은 이렇게 말이야. 호수요라고 해서 원관념 A가 되는 것이고 보조관념 B가 되는 거예요. A, B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뭐 한 거야? 빗대어 마찬가지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이렇게 말을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조금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네. 그런데 내 마음은 호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 왜 호수라는 걸까? 이걸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아주 대표적인 은유법을 설명할 때 나오는 예예요. 이게 바로 은유법이구나. 어쨌든 이것도 네, 보조관념을 이렇게 뭐예요? 원관념을 말하고자 하는데 보조관념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인법은 뭐냐면 인자가 사람 인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대상을 어떻게 하는 거다? 당연히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돌담에 속삭인 햇발이라고 했어요. 돌담에다가 햇발이 뭐 하는 거야? 비치는 거. 그게 속삭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돌담에 속삭인 햇발은 속삭일 수 없어. 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게 무엇이다? 의인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직유, 은유, 의인이 주되게 쓰이는 그러한 시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시에서 어떤 표현 방법 쓰였는지 보통 대부분 비유하기가 많이 쓰이겠죠? 그거 잘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화류, 풍유, 대유가 있습니다. 자, 요 화류라는 것을 의인법이랑 살짝 헷갈릴 수가 있는데 화류는요, 생명이 없는 것을 생물인 것처럼 빗대어 표현하는 겁니다.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아셨죠? 그래서 헐헐헐 깃을 치는 청산. 저 청산, 산이야. 푸른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야? 헐헐헐 깃을 친다. 날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청산? 뭐야? 날개를 이렇게 펄럭이면서 날아갈 수 있는 건 새들이잖아. 그건 생물이죠. 그런데 이거 산은 무생물이잖아. 이렇게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화류법이 쓰였구나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풍유법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속담, 격언, 우화 요런 걸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풍유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속담, 격언, 우화. 보통 속담을 많이 활용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요런 식의 표현들 풍유법 기억하시면 되고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억하세요. 대유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표현 대상의 일부분 또는 속성, 어떤 특징들이 있겠죠, 속 안에? 그러한 속성만으로 뭘 나타내는 것이다? 큰 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크니까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대유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빵이라는 게 맞아요. 나는 빵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는데 원래도? 그러니까 이걸로는 살 수 없죠. 나는 밥이 있어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빵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일부분이랑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사람의 어떤 음식들, 네. 사람은 어떤 음식이라든가 먹는 게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잖아. 그런 게 대유법이구나. 전체 중에 요거 하나를 딱 써가지고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겠죠. 그런 게 대유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강조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에서도
강조를 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주제를 드러내겠죠. 그래서 강조하는 방법에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과장, 반복, 점층, 점강, 영탄, 뭐 열거, 연세 나와 있는데 과장은 뭐 쉽겠죠. 훨씬 크거나 훨씬 작게 일부러 표현하는 방법이 과장법. 배가 뭐 남산만큼 커졌다 이런 거. 뭐 반복은 당연히 구절 반복하는 방법으로 강조하죠. 선생님도 설명하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경우들 있죠. 왜 그럴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시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그래서 반복하는 방법으로 강조를 할 수 있구나.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이런 식으로. 점층 그리고 점강 들어봤을런지 모르겠어요. 자, 점층이라는 건 뭐냐면 점층적으로 확대해서 뭐 추진해 나갑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범위를 점점 확대시키는 방법이 점층. 그럼 점강은 뭘까? 반대예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범위를 점점 어떻게 축소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점강도 쓸 수 있지만 보통 점층법 많이 쓰여요. 자신의 어떤 정서라든가 생각 드러낼 때 이게 개인의 문제에서 뭐 사회, 뭐 전 세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확대되잖아. 그 다음 어디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건 점층법이 쓰였구나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점강법이라는 건 점점 축소시킨다고 했죠. 어떻게 축소시켰나요? 세계에서, 나라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제 할 일을 다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네, 점점점 축소시켜 나가는 방법, 점강법. 어쨌든 이것도 모두 다 강조하는 거죠. 이러한 표현 방법들을 써서. 그 얘기고요. 영탄법은 감탄사 기억하시면 돼요. 탄 이렇게. 감정을 높이는 방법, 청춘아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느낌표 쓰이면서 감탄사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영탄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거라는 건 쭉 나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연관이 있는 말들을 나열하는 거, 뭐 기쁘고 슬프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들 모두 감정이잖아. 아, 요런 것들을 쭉 나열했으니 열거했다라고 하죠. 연세라는 것은 뭐 우리 그 끝말잇기처럼 하는 거 있죠. 노래 배웠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자, 바로 앞구절의 끝말을 뒷구절의 첫말로 연결해서 글을 이어나가는 방법입니다. 원숭이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건 연세법이구나. 아, 이런 방법을 써서 강조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이러한 개념을 아셔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 주는 방법입니다. 변화. 자, 우리 문장을 쓰거나 시의 언어를 쓸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죠. 문장에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반어 일부러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께서나 이렇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표현할 때 많잖아요. 아유, 참 잘했다. 뭔가 잘못했는데 잘했다 라고 표현하는 거 반어예요. 반대의 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현적으로 이치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진리가 담겨있는 표현이다 라는 게 바로 역설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건 모순이야.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속에 뭔가 내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진실을 담고 싶은 거지. 그런 게 바로 역설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역설법은 바로 뭐가 나오느냐? 먹어서 죽는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우리 먹는데 왜 죽어요? 네, 그 노인분들도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힘드시고 몸이 편찮으신 상황에도 조금이라도 드시면 살 수 있어요. 조금 더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먹어서 죽는 건 뭐야? 말이 안 돼. 모순되죠? 이치에 어긋나. 그런데 여기에 속에서 먹어서 죽는다라는 것에 어떤 진리를 담고자 했을 때, 네, 그게 어떤 의미일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을 쳐? 말도 안 돼. 이런 게 바로 역설법이에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폭삭 속았수다 이런 데에 나왔죠. 네, 뭐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역설을 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을 쳐? 이런 겁니다. 슬픈데 어떻게 기뻐? 이런 겁니다. 자, 서리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의자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평서문으로 끝날 내용들 뭐뭐 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 있죠.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의문형으로 변화시킨 표현이 설의법이에요. 이런 거죠.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냐?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지 않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모르겠는가?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요렇게 뭐 물음표 안 쓰였어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의문형으로 변화시킨 표현. 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변화 주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강조하겠죠. 자, 대구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절이 대칭을 이룬다. 그 대칭이라는 게 좀 더 쉽게 짝을 이루는 방법. 그러려면 어떻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이런 식으로 네, 표현하는 거. 비슷하거나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방법, 운율도 형성하고요.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거, 그게 바로 대구법이에요. 자, 생략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생략해서 표현 효과를 조금 더 더해주는 거죠. 뭔가 여운 같은 거를 남겨주는 방법 중에 점점점 하면서 끝나는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도노법이라는 건 이름 돈자에다 부를 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르는 거야. 호, 부를 호자. 불러. 아셨죠? 그래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지. 일부러 한 번 더 시선 집중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야? 하면서 잘 들어 이런 거 있죠. 자, 바로 청춘, 뭐 님이시여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선생님 앞에서 나왔던 거 뭐지? 영탄법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느낌표 있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건 부르는 거잖아.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도노법은 뭔가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비유와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시에서 쓰이는 게 무슨 방법이 또 쓰이냐? 바로 압축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시 속에 상징을 많이 담습니다. 자, 상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물이나 아니면 추상적인 원관념. 추상적인 게 뭔지 모르겠죠. 옆에 다 써 있어요. 자, 추상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물이 뭐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형태 성질을 어렵죠? 갖추지 않은 거. 막연한 것, 뭐 구체성이 없는 것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거. 사랑, 뭐 희망, 슬픔 이런 것들 감정들 뭐예요?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안 되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죠. 이런 게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물 아니면 이런 추상적인 원관념을 겉으로 딱 드러내지 아예 않아. 그리고 이걸 다른 구체적인 사물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요 내용을 말하고 싶은데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물로 내가 표현하는 게 무엇이다? 상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징의 종류에는 관습적 상징과 개인적 상징이 있어요. 관습적, 개인적, 이게 무슨 소리냐? 관습적도 옆에 써 있어요.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내려와 사회 구성원들이 그냥 아, 이거지 라고 그냥 딱 아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비둘기를 뭐 평화라고 하는 거, 뭐 소나무는 보통 우리 예전부터 푸른색을 겨울에도 계속 지니고 있죠. 우리가 막 꽃이라든가 다른 이렇게 피어나는 꽃이 피어나거나 뭐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네, 잎이 지고 그 다음에 다시 여름쯤에 새로운 잎을 피어내서 초록색으로 변하고 이러죠. 근데 소나무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예요? 네, 뭔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 네, 꿋꿋한 의지 이런 걸 상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개 이런 것을 뜻합니다. 바로 특정 사회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해오고 알아왔어요. 그런 게 바로 관습적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딱 쓰이면 보통 평화, 소나무가 쓰였을 땐 절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수 있죠. 그런 게 관습적 상징이다라는 얘기고요. 시에서는 이제 보통 이렇게 뭐 개인적 상징을 이제 많이 쓸 테니 이러한 개인적 상징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강조하겠죠. 바로 별 같은 경우를 뭐 양심, 뭐 이상 아니면 뭐 희망 뭐 이런 걸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눈이라는 거는 희망,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눈이 또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뭐 시련, 고난도 될 수가 있어. 자, 그렇게 시 속에서 독창적으로 창조한 상징, 그게 바로 무슨 상징이다? 시인 개인이 만들어낸 거지. 아, 개인적 상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어때요? 우리 앞서서 봤던 비유처럼 이러한 뭐 만약에 직유법 같은 경우는 사과 같은 내 얼굴에서 딱 나왔지.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눈 하고 딱 나와. 근데 시의 전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희망인지 아니면은 뭐 위로인지 시련인지 고난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원관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그런 걸 찾는 문제들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징을 많이 쓴 시라면 당연히 상징이 제일 중요하고 그 상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럼 그 시의 특징은 상징적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상징을 왜 쓰느냐?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상징을 통해 본래 의미가 아니라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면서 시의 의미,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 더 풍부하게 강조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은유와 상징의 차이. 왜냐면 은유도 비슷하지 않나요?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원관념과 보조관념 A는 B다 해서 직접 제시하잖아, 은유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것이고요. 상징은 원관념은 숨긴다 라는 점. 표면에 드러나는 건 보조관념만 나타난다 라는 거. 그래서 은유와 상징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했어요. 그럼 이러한 시를 감상하는 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시어에는요, 짧잖아. 짧게 쓴 글이에요. 문학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운문 문학은 어떻게 시 속에 의미를 담아 어떤 식으로 함축적으로. 함축적이다 여기 보세요. 사전에 풀이된 뜻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는 시어다. 그러니까 함축했다라는 건 그 속에 시 단어 속에 우리 방금 공부했듯이 뭐 비유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으니까 그러한 함축적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야 된다 그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 공부할 때 다 이런 내용들 공부하는 거예요. 비유적 표현의 의미 파악하시고 시적 화자가 전달하는 정서 주제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시어가 주는 음악적 아름다움 시 하면은 딱 운율. 그러니 그런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들 찾는 거 당연히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시에서 뭐 공부해야 되는지 딱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앞서서 봤던 내용들이랑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 같이 연관하면 시에서 나오는 거. 내가 시를 보면서 또는 시를 읽으면서 내가 시를 해석할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으로 갔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생소한 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의 화자, 시적자 말하는 이라고 하는데 시의 화자라는 건 말할 화자예요. 그러니 말하는 사람이니까 시적 자아라고도 하고 말하는 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작품 속에서 시인 자신이 되어서 그냥 자기의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보통 대부분은 이렇게 시인의 정서와 생각을 드러내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있었어. 그런데 시에서는 마치 소년이 얘기하는 것처럼 쓰는 거야. 그런 게 바로 뭐예요? 시적 화자다라는 겁니다. 또는 시적 자아 말하는 이. 방금 말했듯이 시적 화자는 시인 자신일 수도 있지만은요. 이렇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적 화자 누구냐 하는 문제들 종종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 어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어조라는 건 뭐냐면은 시 제재가 뭔가요? 할 수 있는데 제재라는 건 우리가 그 옷을 만들 때에도 뭐가 필요해요? 옷감이 필요하죠. 소재, 글 속에서는 제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소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시의 제재라든가 독자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다. 신 자신일 수도 있지만 뭐라고 했어요? 말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시적 화자라고 통일합시다. 자, 이런 시적 화자의 태도로 시적 화자의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목소리. 그래서 시의 어조에서는요. 마치 이건 꼭 남자가 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남성적 어조. 이거는 뭔가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편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어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보편적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가장 적절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답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그거를 어디서? 시의 내용에서 또는 지문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문을 바탕으로 답을 찾는 겁니다. 여성적 어조다라고 이제 보통 쓸 수 있죠. 보통 여성적 어조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애절한 감정 같은 걸 느끼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 남성적 어조는 뭔가 의지적인 거 막 이런 것들 많이 나타나죠. 그런 게 바로 어조다. 자, 그럼 이런 어조를 왜 쓸까? 시의 분위기, 정서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 보통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김소월 시인의 시를 공부할 텐데요. 김소월 시인은 여성적 어조를 써서 많이 애절한 마음이라든가 그리워하는 마음 같은 것들을 담기도 하고요. 남성적 어조를 써서 굳은 의지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찾아내면서 시의 분위기나 정서를 형성하는 것이구나라는 분위기 정서까지 파악하는 것. 네. 이런 식으로 개념 공부해서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겠어요? 적용해서 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뭐를 할 거냐? 이제 시를 나눠서 공부를 할 텐데요. 한 편만 보지는 못합니다. 보통 한 3편 정도 같이 볼 테니까는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학습할 때 우리가 OT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내용을 보시면서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들은 다 나와 있어요, 교재에.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한번 쭉 보시고 문제까지 풀어오면 땡큐고 그 다음에 다 끝난 뒤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걸 다 한번 흡수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꼭 한번 복습까지 하는 거 잊지 마시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